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크게 반등한 하루였죠. S&P가 2%, 나스닥은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한 듯한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상승시킬 만큼의 강력한 호재는 사실 없었습니다만 4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을 했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정도의 상승이었다는 게 호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시장에서 빛나는 호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딱 알맞는 수준이었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소매 판매가 1월에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역시도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역시 견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경제가 아직 탄탄한 상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한 것이라 봐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근에 지나친 하락에 따른 단기적 반등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늘 내리기만 하지는 않죠. 반등할 때도 있는 게 순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추세적이냐 아니냐 하는 점이죠.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선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최근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정점을 찍고 함께 하락 중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추세적으로 정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데이터의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당분간은 여전히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편이 마음이 더 편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 자체가 연준이 애시당초 인플레이션 컨트롤에 완전히 실패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연준이라고 이렇게 행동하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이 밀린 숙제를 대체 왜 미리미리 해두지 않고 방학 끝나기 일주일 전이 되어서야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연준의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상승한 날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만든 연준의 잘못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하락한 날 이런 얘기 해봐야 기분만 안 좋아지죠. 오히려 오른 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평균 물가제의 도입입니다. 연준은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적 완화를 통해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면 연준이 다시 돈줄을 조일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평균 물가제라는 신박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평균 물가제란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 인플레이션인 2%를 일시적으로 초과한다고 하여도 바로 긴축을 하지 않고 장기간 평균 2%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인해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초과한다 해도 바로 돈줄을 조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다만 물가가 얼마나 한순간에 빠르게 치솟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처음 2%에 도달한 것은 2021년 3월로 양적 완화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시점입니다. 원래라면 이때부터, 아니 이전부터 서서히 돈줄을 조일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평균 2%의 물가 상승에 도달할 때까지 돈줄을 조이지 않겠다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2021년 11월까지 돈풀기가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지나치게 급격한 수준으로 치솟았죠.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한 지 겨우 2달 후인 5월에 5%를 넘었고 연말에는 7%에 도달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올라 현재는 8.5%
4.5%까지 올라버린 상황이죠. 주가도 그렇지만 이 추세란 것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급격하게 치솟거나 반대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듣는 동안은 속도 조절이 되지만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끓으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폭주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가격이란 것은 어떤 특정 저항 영역 또는 지지 영역을 돌파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폭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라는 임계점을 돌파해버리는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 평균 물가 제도란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급상승한 것이죠. 왜 이런 실패가 벌어진 걸까? 이유는 연준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을 뿌리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데 완전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은 4년간에 걸쳐 양적 완화를 통해 약 2조 1천억 달러의 돈을 뿌렸습니다. 반면 2020년 팬데믹 때는 단 2년이라는 기간 동안 4조 5천억 달러를 뿌렸죠. 돈을 뿌린 기간은 절반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2배가 넘는 양의 돈을 뿌린 것입니다. 기간은 절반이고 양은 2배이니까 같은 단위 기간 동안의 출력은 2배가 아니라 4배죠. 당연히 물가는 그만큼 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당연한 예측을 연준은 완전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평균 물가라는 개념은 완전히 무의미해졌고 물가는 급상승했고 결국 지금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의 느슨한 대응입니다. 연준은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그때라도 기존에 했던 약속을 철회하고 바로 행동에 나섰어야만 합니다. 연준은 2021년 말이 되어서야 테이퍼링을 8개월간에 걸쳐 서서히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유는 지난 2013년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했을 때 금융시장이 발작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였던 일명 테이퍼 텐트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을 테이퍼링 발표 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느라 물가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상승을 한 상황에서도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못하고 11월이 되어서야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이 늦게 시작된 탓에 테이퍼링은 당초 예정이었던 8개월간에 걸친 점진적인 종료가 아닌 4개월 만에 속성으로 양적 완화를 끝마치게 되었고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점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긴 리드 타임 끝에 뒤늦은 대응을 하려다 보니 더 급격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더욱 발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변수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했고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악화가 더욱 심화되었죠.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심각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수들을 그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만약 연준이 2021년에 내년에 전쟁이 날 것 같으니 미리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면 아마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혼자 다 먹게 되었겠죠. 이처럼 어떤 변수가 발생하고 그것이 경기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란 거, 이 모든 걸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이러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 마진이나 대응책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미 영혼까지 끌어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조금의 안전마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응책도 있을 수가 없었죠. 연준은 앞에 살펴본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시장의 고통이 크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서서히 안정화시키는 이른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두 개의 글로벌 경기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초강력 난기류와 만난 것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조금의 안전마진도 어떠한 대응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니 남은 방법은 그대로 동체 착륙하는 방법뿐이었죠. 결과적으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는 두 가지 수단뿐이었고 이 조종대를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승객들이 무사히 살아남기를 바라야 하지만 이제와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하는 일 뿐이겠죠. 연준은 지난 5월 FOMC에서 향후 수차례에 걸쳐 0.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 얘기하면서도 0.75%의 일명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0.5% 금리 인상의 급브레이크까지는 시장이 그나마 견딜 가능성이 있지만 0.75%의 인상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금리를 한 번에 0.75%나 올리게 되는 것은 연준이 그동안 자신들의 통화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 추가적으로 0.5%의 금리 인상을 통해 2022년 말 기준금리를 3% 정도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사실 금리를 내려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장 큰 공포는 그렇게 금리를 올려대도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겠죠. 당뇨병이 너무 심해지면 약을 먹어도 더 이상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어떤 대책도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2020년의 파월이 우리는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0.25% 올리는 것도 모자라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을 듣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연준은 이미 경제 위기 때마다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토대로 이번에는 대응에 성공할 것이라 얘기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해서 다시 실패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도 끝내 실패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연준이 조종대를 잘 움직여 동체 착륙, 연착륙에 무사히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만 어쨌든 투자자로서는 현재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준이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직접 그 답을 얘기해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은 이미 영상에서 수백 번 얘기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늘 실패해온 과거를 그대로 답습해왔듯 시장도 늘 반복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 나갈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본다면 수년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미 벌어진 일처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